안녕하세요. 남산 듣는 유튜브의 진행자 디지털 라운지의 박지혜 인사드립니다. 11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인데요. 순국선열의 날은 일본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맞서 국권 회복을 위해 항거하고 헌신한 독립운동 유공자들 가운데 일신과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이들의 얼과 위운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1919년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39년 11월 21일에 임시의정원 제31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는데 이 회의에서 11월 17일을 순국선열 공동기념일로 제안하였고 원안대로 의결되어 기념일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11월 17일을 기념일로 선택한 것은 1905년 11월 17일에 체결된 을사조약의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순국선열은 일제히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히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지칭한다고 하는데요. 순국선열의 날은 이들의 활동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현재화한다는 의미에서 광복절만큼이나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곡입니다. 박다의 마크투베 시작의 아이. 그러면 메인 코너 사서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산도서관 디지털 라운지 사서 안수빈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오늘 이야기 나눌 책에 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최혜진 작가님의 에디토리얼 싱킹입니다. 최혜진 작가님은 20년차 에디터로서 볼드저널 편집장을 거쳐 디렉토리, 매거진 1.5도씨 등을 창간하고 디렉팅 하셨다고 합니다. 작가로서는 그림책과 미술 작품과 관련한 다수의 책을 집필하셨는데요. 그림책 업계에서는 취재와 비평을 하고 교육업계에서는 미술과 글쓰기 강의를 하고 제조업계에서는 R&D 연구를 돕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다양한 업무를 펼쳐나가고 있는 작가님은 이 모든 게 자신에게는 같은 성격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책의 프롤로그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SNS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2010년대 이후의 변화를 요약하면 모든 것이 미디어가 되었고 그래서 볼 게 너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2010년대부터 신문과 잡지는 손꼽히는 사양 산업이 되었고 불안과 무기력이 짙은 안개처럼 업계 전체를 덮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작가님은 생각이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잡지가 망해가는 게 아니고 세상이 온통 잡지화하는 걸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잡지에서 보던 편집 문법, 즉 에디터 추천 목록, 큐레이션, 단계별 하우투 정보, 리얼 후기 등이 디지털 서비스 전반으로 퍼져나감에 따라 설령 종이 잡지가 사라진다고 해도 정보와 맥락을 다루는 에디터라는 직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에디터가 하는 일은 다이나믹해지고 넓어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현실이 되었는데요. 인테리어 집들이 콘텐츠는 오늘의 집이, 코스메틱 품평 콘텐츠는 화해가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브랜드나 기업이 스스로 미디어가 되는 것은 물론 온 국민이 준 에디터가 된 셈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SNS에 올릴 사진과 영상을 고르고 편집하고 바디 텍스트를 쓰며 자신만의 해시태그를 정해 콘텐츠를 아카이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자 과잉의 시대에서 창조성 역시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술 비평가 니콜라 브리오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제 예술적 질문들은 어떤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이다. 작가님은 이 문장이 온 세상이 잡지화되어가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하는데요. 상품, 지식, 뉴스, 데이터, 브랜드, 콘텐츠 모두 현기증 날 정도로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택과 주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정보를 비교하고 검증하는 일도 벅차서 자신의 취향, 호기심, 판단력을 알고리즘에 외주를 주거나 타인에 대한 모방으로 때우는 일이 빈번해진 이유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많은 세상이라면 그 안에서 어떻게 자기다움이나 새로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작가님은 바로 이 지점부터 기존 재료로 인지적 차별점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정보과잉 시대의 조리 기본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는데요. 삶은 언제나 예측 불가하고 뒤죽박죽 난장판 같은 사건과 사실이 끊임없이 들이닥치는데 그것을 소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선택지도 있고 의미로 승화해서 다른 현실을 사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고 싶냐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선택지를 결정할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12개의 소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재료 수집, 연상, 범주화, 관계와 간격, 레퍼런스, 컨셉, 요점, 프레임, 객관성과 주관성, 생략, 질문, 시각 자료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제목들에 앞서 에디토리얼 싱킹을 시작합니다. 라는 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수빈 사서님은 어떤 내용이 인상적이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에디토리얼 싱킹을 시작합니다 라는 파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롤로그에서도 잠깐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 책의 필요성 내지는 주제의식과 맞닿아 있는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편집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방식 그 자체라고 합니다. 에디터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뇌 공장에서 주목, 무시, 범주와 채워넣음 등의 편집 행위가 시시각각 벌어지는데요. 에디토리얼 싱킹은 위와 같은 인지활동을 조금 더 고도화시킨 생각 훈련 방식이라고 합니다. 특히 작가님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모두 중요하게 다루는 잡지 에디터로 일하며 얻은 사고력에 집중해서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요. 작가님이 정의내린 에디토리얼 싱킹은 정보와 대상에서 의미와 메시지를 도출하고 그것을 의도한 매체에 담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편집하고 구조화하는 일련의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사고방식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여기저기 흩어진 다량의 잡음 사이에서 유의미한 재료를 수집한다. 고품질의 정보나 스킬을 가진 전문가 혹은 취재원을 찾아간다. 취재를 통해 모은 정보를 분류한다. 정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의도한 메시지가 동시대 시장과 독자의 마음에 견고하게 자리 잡도록 시각화 컨셉을 정한다. 컨셉에 맞춰 글과 비주얼을 창작한다. 지면 위에 보기 좋게 배치한다. 이런 과정을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뇌근육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낯설게 보면서 질문을 찾아내는 능력,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개별 재료들을 연결하는 능력, 필요한 정보를 어디 가야 얻을 수 있는지 아는 능력, 컨셉을 정확히 설명하는 능력, 자신의 창작물이 의도치 않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위험은 없는지 검토하는 능력, 어떤 헤드라인과 이미지를 써야 주목도가 올라갈지 판단하는 능력 등 에디팅은 종합적이고 메타적인 사고 행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디터가 아닌데도 에디토리얼 싱킹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가님은 에디터라는 업에 대해 가장 자긍심을 느끼는 부분이 에디토리얼 싱킹이 우리를 능동적 해석자로 만들어준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바깥의 자극, 정보, 현상과 스스로를 분리시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갖는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외부의 감각 입력을 감지하고 그 안에서 패턴과 구조를 인식해야 한다고 합니다.
패턴을 인식해야만 서로 다른 정보를 연결하거나 기존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무엇과 연결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보이면 원래 가지고 있던 범주의 틀을 기반으로 새로 들어온 정보를 분류하거나 기억에 저장된 관련 정보에 접속해서 이해를 실타래로 만들고 나아가 수집한 정보와 인식한 패턴을 기반으로 추론이나 예측을 할 수 있고 의미 형성에 작동하는 다양한 요인을 두루 살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건 아닌데요. 하지만 어렵다고 방치하면 수행력은 계속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챗 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로 인해 거대한 변화가 들이닥쳤는데요. 챗 GPT는 긴 글의 핵심도 뚝딱 요약하고 원문 메시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독자 수준에 맞게 수십 가지 문체로 고칠 줄도 아는데요. 그렇다면 챗 GPT가 절대 대체하지 못할 영역은 무엇일까요? 앞으로도 생성형 AI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수만 가지 단어와 이미지를 만들어낼 테지만 그 중에 무엇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지, 무엇이 신성하고 매력적인지, 의미 부여하고 주장하고 설득하는 일은 언제나 인간이 할 것이기에 에디토리얼 싱킹이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최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12개의 소주제 중에 첫 번째로 재료 수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제가 가능성을 품은 재료 찾고 모으기인데요. 잡지 에디터는 지식, 트렌드, 상품 큐레이션을 기본기로 연마한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알게 된 게 어떤 수집은 그 자체로 창조적 의미가 되는 반면 어떤 수집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무언가를 모은다고 곧장 창조적 의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단순히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될 가능성을 알아보면서 수행하는 수집의 힘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재료의 의미와 가능성을 알아보는 좋은 눈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작가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조각을 미술관에서 줍는다고 하는데요. 동시대 미술가들은 관찰, 지각, 소통의 대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눈길도 주지 않는 대상에서 유의미한 메시지와 주장을 이끌어내고 시각화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핀란드 현대 미술가 야니 레이노네는 자본주의를 통쾌하게 비꼬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작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작 The Most Terrible Things는 글로벌 브랜드들의 로고를 변형해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설치 작품인데요. 브랜드는 늘 밝고 건강하고 유능한 세계를 약속하지만 자본주의의 속살은 그리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데요. 전쟁, 인종청소, 노예제 같은 최악의 사건은 불복종이 아니라 복종의 결과라고 말하는 대형 브랜드 로고를 보고 있자니 작가님은 무비판적인 소비자로만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야니 레이노네는 6년 동안 유럽 여러 도시들을 돌며 동냥하는 노숙인들로부터 손팻말을 구입하기도 했다는데요. 제각각의 크기와 손글씨로 만들어진 황금 액자로 둘러 미술관 벽에 걸었다고 합니다. 돈을 주면 뭐든 구입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와 금전거래로 지탱하는 미술시장의 위선적 모습을 고발하기 위한 작업인 동시에 작가 본인 역시 기성미술 시장에 가담하고 있음을 자백하고 있는 셈인데요. 백지에 무언가를 그리는 생산 대신 손팻말을 구입하는 행위를 통해 의도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요. 만약 당신이 동일한 성질이나 목적으로 만들어진 여러 사물을 수집할 수 있다면 무엇을 수집할 것인지, 그 수집 행위 또는 결과물이 어떤 주장을 담아야 한다고 상상하면서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의미로 거듭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재료를 알아보는 힘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료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어떻게 발견했을까? 어떤 맥락으로 의미를 빚어갔을까라고 질문하는 편이 에디터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정보와 데이터로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어떤 관점의 이야기는 여전히 드물고 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연상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부제가 새로운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의미가 될 만한 가능성을 품은 재료를 알아보는 안목의 핵심에는 연상이 있습니다.
연상은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인데 에디토리얼 싱킹은 연상 그물망을 풍성하게 펼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보 사이의 관계를 독창적으로 엮어내려면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일단 많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사물이나 낱말은 모두 외연적 의미와 내연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외연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문화, 관습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전달되는 의미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과와 애플의 외연적 의미는 같습니다. 하지만 두 단어의 내연적 의미는 전혀 다른데요. 애플을 듣는 순간 우리는 과일보다는 브랜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즉, 외연적 의미는 하나로 고정된 반면 내연적 의미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고 유동적이며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연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상의 내연적 의미를 풍성하게 발굴하게 되는데요. 내연적 의미를 풍성하게 떠올릴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연상 그물망이 풍성하다는 것은 다른 정보와의 연결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상태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연상은 재료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의 경로를 발굴해서 새로운 연결 가능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상도 다른 사고력과 마찬가지로 훈련이 되면 편하고 자연스럽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낯설고 어려운데요. 해결책은 바로 질문이라고 합니다. 연상 그물망을 풍성하게 펼치고 싶다면 질문하면서 대상을 보면 된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4가지 질문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감각적 특징이 있나? 라는 질문은 감각 정보를 언어로 바꾸도록 독려해 줍니다. 이것의 기능과 쓰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사회적 함의와 역할에 주목하게 하는데요. 관련한 인물, 장소, 사물, 작품이 있나? 라는 질문은 기억의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의어, 유의어, 상의어, 하위어, 반의어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유용하다고 하는데요. 재료를 가운데 두고 상하 좌우 방향에서 다각도로 살피는 연습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질문은 특정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고 기억 창고에서 관련된 정보를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는데요. 질문이 자석이라면 정보는 철가루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미를 가시화하고 언어로 붙잡아 두려면 일단 질문부터 해야 한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제목,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작가님은 인터뷰라는 독특한 형식의 대화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요. 만약 인터뷰가 에디터의 주된 업무가 아니었다면 이 일을 20년이나 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누구든 붙잡고 질문할 수 있다는 직업적 특권에 기대어 삶의 갈증을 해소한 시간이 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누군가에게 먼저 말 거는 경우가 별로 없는 내향인인 작가님은 인터뷰 현장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고 채웠다고 합니다. 직업적으로 질문을 달고 사니 역으로 종종 좋은 질문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나 통용되는 좋은 질문이 무엇인지는 작가님도 모르지만 기억하려 애쓰는 몇 가지 마음가짐 및 태도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째, 상대와 상황에 반응하는 현재의 나 자신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너무 사소한 질문이 아닐까? 사적인 질문이라고 기분 상하면 어쩌지? 뜬금없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같은 자기 검열을 내려놓고 궁금하다면 일단 묻는다고 하는데요. 인터뷰는 1차적으로 인터뷰이의 생각을 옮기는 글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설명하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벌어진 상호작용을 인터뷰어 관점으로 기록한 글이라고 합니다. 인터뷰이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가운데 특별히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궁금해졌다면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하는데요. 직관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자기 검열 없이 궁금한 것을 물을 때 대화의 진동이 깊어지는 경험을 수차례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둘째, 세상과 내가 당연시하는 듣기 좋은 말은 한 번씩 흘겨본다입니다. 그 당위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판단하는 시간을 가질 때 질문이 꼬리를 물곤 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에 시간은 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왜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전제하고 있는 믿음을 가시화해서 되묻는 것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생각을 쉽게 당연시하지 않고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으므로 이 생각은 자신의 것이 된다고 합니다. 셋째, 사안을 바라보는 위치와 상황적 맥락을 바꾸는 질문을 즐겨한다 인데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한국이 아니라 덴마크에서 태어났다면 사회적 평가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만약 제작팀 팀장이 아니라 회계팀 팀장이라면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평가할까? 라는 식의 상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개인이지만 동시에 관계의 산물이기도 하기에 상대의 오늘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 수많은 사회적 가닥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 가닥 중 한두 가지를 바꾸어 보는 사고 실험을 하면 특정 상황에서 어떤 가치가 중시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넷째, 무엇을 했나요? 보다는 어떻게 했나요를. 어떻게 했나요? 보다는 왜 했나요를 궁금해한다인데요. 인터뷰의 경험과 생애는 그 누구의 것과도 같지 않기에 에디터가 개별 차원의 이야기를 보편 차원으로 옮겨내야 합니다. 이때 감정과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왜 했나요? 라고 물으면 감정의 공유지가 열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상상하며 묻는다인데요. 그 다음 내가 독자라면 무엇이 궁금할까 상상하며 묻는다고 합니다. 취재원과 독자 모두에게로 건너가 보는 상상을 하면서 둘을 어떻게든 이어주려고 안간힘을 쓰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가능한 것들을 연습해 본다면 더 좋은 질문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인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수빈 사서님, 오늘 남산 듣는 유튜브를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그 정보들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소화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네, 다음에도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와 듣는 여러분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코너의 마지막을 알리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빈 사서님, 혹시 준비해 오신 곡이 있으실까요? 이번 주에는 민기뉴의 나의 모든 이들에게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수빈 사서님이 선곡해 주신 민기뉴의 나의 모든 이들에게 들으면서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남산 듣는 유튜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2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흘러갔는데요. 마무리 컨으로 여러분께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마리아 이바시키나 작가님의 그림책 당신의 마음에 이름을 붙인다면인데요. 이 책은 다른 언어권에서는 한 단어로 설명하지 못하는 감정이나 상황을 정확히 나타내는 세계 17개국의 단어 71개를 모아 만든 그림책입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에 대한 그리움을 뜻하는 영어 히라이스, 잃어버린 기회와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독일어 토아슈르 스파니크,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주는 고향감을 뜻하는 네덜란드어 헤젤리흐, 좋은 음악을 들을 때 느끼는 황홀감을 뜻하는 이집트어 타라브, 다른 사람의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내가 느끼는 수치심을 나타내는 핀란드어 뮤오타하페아 등 우리말로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정에 이름을 부여하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한 구절 또는 한 문장으로 설명해도 모자랄 감정이나 상황을 한 단어로 만들어 일상적으로 써온 그들의 정서나 문화를 짐작해 보는 것 또한 이 책을 보는 즐거움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웃나라 일본에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뜻하는 고모레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에는 발길 닿는 대로 걸으면서 들려오는 소리와 풍경을 즐기는 일을 뜻하는 볼타라는 단어가 있고, 스페인에서는
함께 식사를 마친 뒤에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고 빈 접시를 앞에 둔 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리키는 소브레메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웨덴에는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거나 혼자 있고 싶을 때 찾는 곳을 가리키는 스물트론 스텔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을 가리키는 우리말 윤슬도 그런 단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그동안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내 안의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숀의 밤 산책 함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도서관 박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